안녕하십니까. 암기노트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75페이지, 이제 공공 서비스, 공급 방식, 정책 수단, 다원화 방식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NPM식 개혁이 진행되고 나서 전통적인 직접 공급의 서비스 방식보다 다양한 방식들, 민간 협력의 다양한 방식들이 논의되면서 정책 수단이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다원화 방식에 대한 다양한 방식에 대한 논의하고 그에 관한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의 논의로 기결됩니다. 자, 80년대부터 공공서비스 다원화 방식에 대해서 논의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에마뉴엘 사바스입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에마뉴엘 사바스. 프라이빗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민간화라는 번역으로 많이 번역하고요. 어떤 분은 민영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네 가지 관점에서 실이상주 네 가지 관점에서 민간화 또는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좀 꼭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정책 수단이 뭐든지 꼭 써야 될 배경은 에마뉴엘 사바스의 privatization, 영어로 좀 암기해 주시면 좋겠고, 실용주의는 비용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이념주의는 신자유주의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상업주의는 민간기법을 도입해서 좀 더 효율성을 제고하자. 주민주의는 주민들의 참여 또는 통제를 늘려야 된다는 관점이죠. 실이상주. 이론적 배경에서 이제 정부 실패론, 관료제 병리론, 전통적인 관점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사회 투자 국가, 보장 국가 또는 포용적 복지 국가 등 좀 더 보편적 복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회 투자 국가나 보장 국가까지는 학문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거니까 이 세 가지는 이론적 배경으로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 배경은 우리가 매번 위원한 저저고양,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무경계 위험사회, 다양성 관점에서 언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 배경에서는 정보화, 정보화를 꼭 써야 됩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까지 써줘야지만이 우리 전자바우처라든지 데이터 기반 또는 플랫폼 기반으로 제공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민주화, 다문화주의, 저조고양, 차별화, 고급화, 다양화, 개인화, 맞춤형.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면 실맞지게, 실시간, 맞춤형, 똑똑한, 지능형, 알아서 챙겨주는, 실맞지게, 개인화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라고 하면 선제적, 예측적, 사전적, 과학적, 객관적, 선제적 서비스, 예측적 서비스, 알아서 챙겨준다. 사전적 서비스, 과학적이다, 객관적이다. 그래서 선의 사과, 객, 실맞지게 서비스 내용은 이렇게 결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꼭 써야 될 내용 중에 살라모제라는 학자는 Tools of Government, 정책 수단, 정부 수단이라는 책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책 수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학자가 정책 수단을 보는 틀이, 기준점이 4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정책 수단을 비교해 줄 때 요 4개의 관점에서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직자가 강제성의 반대는 협력성이죠. 강제성의 반대 협력성은 선택권의 존재입니다. 선택권이 있으면 협력적 수단이고 선택권이 없으면 강제적 수단이죠. 정부가 직접 제공하거나 직접 설립하면 직접 승리고
정부가 뭐 계약을 통해서 또는 대리적인 행위로 맡기면 간접적인 수단이 되겠고요. 자동적은 별도의 집행장치, 별도의 집행장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자동적이죠. 주로 이제 시장기구를 이용하면 자동적 수단이라고 그러고, 비자동적 수단은 별도의 집행조직을 만들 때는 비자동적이죠. 가시성은 실시간 투명하게 관찰되거나 집행되는 실적을 보고 관리가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가시성이라고 그러고, 맨 마지막에 집행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아는 것은 비가시적이죠. 자, 외웁시다. 강직자가, 강제, 직접, 자동, 가시, 강직자가 꼭 외우시면 되겠고, 2021년인가요? 시험에 나왔죠. 그죠? 직접수단과 간접수단. 직접수단과 간접수단. 아니면 저는 이걸 다 외워버렸거든요. 공직, 대경제, 바보사가, 오약, 피조개 이렇게 외웠는데 여기까지는 외우지 마시고 직접수단 정도만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뒤에 있는 우리 생정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으로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직대경제입니다. 공직대경제, 공직대경제. 공기업으로 하는 건 직접 수단이죠. 그죠? 직접 공급도 직접 수단이고, 직접 대출도 그런 쓰이고, 공, 직, 대, 경, 제. 경제 규제는 진입 태거 규제를 생각하면 직접 규제죠. 그죠? 정부가 직접 대출해 주거나, 정부가 직접 우리가 정보 제공, 공급한다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 대경제만 외우시고 밑에 넘어갈까요? 다르게 하면 정책 수단을 조건자정, 우리 예전에 남자 아이돌 조건이 깝건이라고 해서 막 깝치고 다녔는데 좀 자정해야 된다. 그래서 조건자정, 조직 기반, 권위 기반, 자금 기반, 정보 기반이라는 기반, 어떤 수단에 따라서 정책 수단을 사용하느냐. 그래서 조건자정입니다. 조직 기반은 정부가 조직을 하거나 우리가 공기업 같은 거, 이런 것도 공공기관 같은 것도 조직 기반이죠. 그죠? 위탁을 주는 것도 조직 기반이죠. 권위 기반이 대표적인 이제 규제죠. 규제나 인허가 같은 말이죠. 규제. 직접 규제나 간접 규제, 이런 것들이 우리 권위 기반이고요. 자금 기반은 보조금이겠죠. 그죠? 보조금을 주거나 반대로 이제 벌금이라든지 또는 보험 같은 것도 우리 피해 보상, 헌법에 있는 형사 피해자 국가 구조 청구권 이런 것들도 자금 기반이고요. 정보 기반은 이제 정보 제공이죠. 그죠? 정보 제공. 일기예보 같은 거, 코로나 안내 문자, 재난 문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살라문의 정책 수단, 요거는 이제 종류가 되겠죠. 그죠? 종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들이 어떤 수단을 사용하느냐, 조직 수단을 사용하느냐, 권위 수단을 사용하느냐, 자금 수단을 사용하느냐, 정보 수단을 사용하느냐, 조건자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공공 서비스의 기준이 뭐냐? 이런 거는 놓으면 그냥 답은 딱 정해져 있죠. 모든 행정은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이어야 된다.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이 된다. 민주성은 소극적으로서는 합법성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행정과정은 우리 기억나죠? 참공투, 참여, 공개, 투명하고, 내용적으로는 책임성, 신뢰성, 대응성, 형평성, 요즘에 보장성, 성찰성, 포용성까지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성도 우리가 과정은 기술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겠습니다. 흔히 X 효율이라고 그러죠. 내용적으로는 배분 효율이라고 하지만 적시 정량 만족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되겠고. 자, 밑에 있는 표, 생정학 2.0에 있는 표죠. 그죠? 그래서 이제, 2021년에 보조금 바우처 계약을 비교, 이런 거 놓으면 그냥 요 틀에서 비교해 주신 다음에, 방금 했죠. 우리가, 조직 기반이냐, 조건 자정이라는 틀로도 한번 비교해 주시고, 우리 강직자가 강제성, 직접성, 저동성, 가시성이라는 이 두 가지 틀로서 정책 수단을 비교해 주시면 되겠고, 15년하고 24년에 바우처가 나왔죠. 바우처는 그냥 기존에 항상 이거는 정책 수단은 직접 공급하고 비교해 줘야 됩니다. 직접 공급하고 비교했을 때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이 더 좋으니까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바우처는 꼭 외워야 될 게 마켓 컨디션이죠. 시장 여건. 시장이 경쟁 상태가 충분히 작동돼야 된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선택 능력.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선택 능력이 있을 때만 우리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틀은 뭐라고요? 공사권장 위반 경민. 공사권장 위반 경민. 이렇게 그냥 잠깐 그려볼게요. 저는 표는 항상 X축부터. 그죠? 공사, 권장, Y축. 그 다음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하니까 위반 경민, 위반 경민, 공사권장, 위반 경민. 그래서 공공의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적 부분, 사적 부분이 민간의 방법이 있습니다. 공민권장 해도 됩니다. 그죠? 근데 공사를 권장한다. 말이 좀 쉬우니까 공사권, 권력적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권력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시장, 시장의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죠? 위반 경민, 민간 위탁, 일반 행정, 경쟁 도입 또는 책임 경영, 그리고 민영화, 좁은 의미의 민영화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그림을 그릴 때 이 부분을 좁은 의미의 민영화입니다. 좁은 의미. 소유권의 변화를 말하는 좁은 의미. 우리 답은 알고 계시죠? 그죠? 이거는 먼저 우리 안정적 지배그룹. 가장 좋은 국민주 방식이나 황금주 방식, 민간인에게 소수 위탁하는, 민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안정적 지배그룹, 좀 기관 투자, 기관 투자의 전문 경영인 방식이 KGC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공기업은 썩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요즘에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쪽 다시 돌아서 이쪽이 넓은 의미의 광의의 민영화죠. 그죠? 광의의 민영화. 협의의 민영화는 꼭 소유권이 변화해야 된다. 소유권 변화를 얘기한다면 광의의 민영화는 소유권 플러스 변화 플러스 운영 혁신. 특히 이제 광의의 민간 위탁이 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합니다. 그죠? 자면 바보개, 규탄, 자면 바보개를 규탄한다. 자면 바보개 규탄. 여기 있는 것처럼 보조금, 바우처, 계약. 항상 비교해서 쓰면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바우처가 있고, 보조금이 있고, 위탁,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논다는 거죠. 탄소 배출권은 최근에 등장해서 이 표에는 없는데, 2011년하고 2021년인가요? 하여튼 시험에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다시 공사권장 위반 경민, 자면 바복의 규탄. 있습니다. 일반 행정 방식은 최근에 그냥 플랫폼 정부죠. 플랫폼 기반으로 전자정부를 보통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플랫폼, 예전에 TQM, BPR 이런 거 다 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데이터 기반의 행정이라든지 플랫폼, 선제적 맞춤형, 통합형,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고, 책임 경영은 서비스 현장인데 아주 옛날에 시험에 나와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 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민간 위탁은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민간 위탁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하면 전액으로 비용 부담을 해야 됩니다. 쓰레기 처리 민간 위탁이죠. 예를 들어 쓰레기 처리하는 민간 위탁, 뭐 시설,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관악구청의 청소 업무를 정보 시스템을 민간 위탁을 하면 여러분들은 전혀 돈을 안 내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정부가 전액 비용 부담을 합니다. 아무래도 민간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많이 활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여기 정부가 전액 비용 부담한다는 거 꼭 중요하고, 최종 책임은 정부가 가진다는 거죠. 결국은 이 경우에는 이제 민간 위탁업체하고 뭐 수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뭐 부패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경쟁 체제를 구현하고 감시 감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면허는 요 이제 민간 위탁이 이제 우리가 계약 방식이죠. 위탁 계약 방식으로 얘기하는데 요 두 개를 비교하면 이 면허는 구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역이 있어야 돼요. 그죠? 고객이. 예를 들면 이제 유로 주차장 운영권인데 그럼 이제 주차장 여러분 이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돈을 부정하잖아요. 그죠? 뭐 택시라든지 버스도 일종의 그런 거죠. 택시 버스, 서울버스나 경기도 버스는 서울시가 또 구역에 따라서 운영권을 주고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면 여러분이 돈을 부담하잖아요. 그죠? 부담은 누가 한다? 이용자, 고객이 한다는 거죠. 정부는 이용권만 설정해 주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요것도 너무 수의 계약으로 가면 부패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보조금하고 바우처는 둘 다 지원금이나 현물이나 현금을 주는 건데, 보조금은 생산자한테, 사회, 복지, 시설, 단체한테 주면 보조금이지만, 재난지원금과 같이 국민한테 주면 바우처가 됩니다. 구매권이죠. 미국의 푸드 스탬프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식품 푸드 스탬프 꼭 좀 적어주시고.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성격, 좌파와 우파가 모두 좋아져. 선택의 기회. 그리고 이제 가시성이나 자동성이 아주 높죠. 그죠? 시장 기구를 통해서 배분되기 때문에, 집행되기 때문에, 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파가 좋아하고요. 아무래도 바우처를 설정할 때는, 밑에서부터, 그죠? 최저 소득을 누리는 사람부터 점차 직업 범위가 올라갈 테니까, 좌파에서도 재분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선호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시장 상태, 시장이 2024년에 시장 여건을 물어봤죠. 그죠? 시장 여건이 경쟁 상태이냐, 소비자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성공 요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요즘에는 웬만한 것이 전자바우처로 다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이고 협력적이고 강직자가 자동적이고 가시적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정책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도 대학봉사 한번 나왔는데 조금은 이제 중요도가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사바스 그 책 제목은 프라이빗타이제이션인데 그 책의 부제가 아주 멋있죠. The Key to the Better Government. 아주 멋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부, 민간에서 이렇게 나눠놓고 했는데 참고사항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이 차는 뭐 하나만 쓰면 되니까, 그죠? 탄소 배출권은 항상 이런 거 놓으면 직접 규제와 비교했을 때 강제성과 직접성이 낮고 가시성과 자동성이 아주 높다. 가시성과 자동성. 그런 면에서 이제 직접 규제는 강제적이고 좀 준수만 해야 되니까, 그죠? 이게 경직적이고 비시장적이다.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지만 이쪽은 강제성이 낮고 자동성, 직접성도 낮기 때문에 신축적이고 탄력적이죠. 그리고 실시간 가시성이나 자동성이 높기 때문에 실시간 관리 감독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도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보시죠. 자원봉사자의 꼭 써야 될 내용은 직접 보수를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보수를 받으면 근로자죠. 그죠? 보수를 받지 않지만 실비 지원은 받는다는 거죠. 그죠? 자원봉사자들, 태안자원봉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민간협력, 비용전략. 뭐 이런 분들을 이제 대신해서 정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대리정부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죠? 단점은 책임 수상의 문제가 있고 조직 안정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결정 업무는 맡기면 안 됩니다. 그죠? 결정 업무는 책임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결국은 이제 무임승차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는 뭐 공공 책임성을 높이든지 아니면 적절한 어떤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보상을 통해서 조금 더 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학모의사 논문 내용인데 조금 옛날에 놓아서 출제 가능성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공생산이 있습니다. 요 두 개는 뭐 요거는 이제 그 자원봉사자로 놓을 수도 있고요. 뭐 자원봉사자들하고 정부가 같이 행정 서비스를 그럼 제공해 가는 거니까 그런 방식을 또 공생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공생산이라고 또 하게 됩니다. 공생산은 개인적 공생산, 뭐 신호 준수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집단적 공생산은 아파트 자치방범대를 조직하는 그런 거라면 집합적 공생산은 요즘에 이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반려견 순찰대 같은 거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의 치안에 하고 있는 반려견 순찰대가 우리 집합적 공생산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공생산으로 놓으면 그다음에 장단점은 자원봉사하고 똑같이 쓰는데 개인적, 집합적, 집단적, 집합적 공생산이라는 잉글랜드와 브루더니아의 그 분류법 정도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 서비스 현장은 서비스의 어떤 내용, 방법, 절차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도덕적 권리가 법적인 권리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넣어보시면 되겠고 정보 제공은 코로나 안내 문자 많이 보내면서 2020년인가에 대학모의고사에서 나왔는데 뭐 조금은 이제 중요도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장점하고 단점 위주로. 이거는 이제 쉽죠? 여기 있는 것처럼 강직자가라는 틀로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뭐 연성적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민관화, 민영화 방식이었다면 성과관리입니다. 우리나라 정평법 위조에는 성과관리라는 개념 정의가 있습니다. 그죠?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 나중에 보면 이제 중장기 목표를 전략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연도별 목표를 성과 목표라고 합니다. 성과지표죠. 3위, 이코노미, 이피션시, 이펙티브니스. 저는 임중목지의 3위다. 다시 뭐라고요? 임중목지의 3위. 성과관리는 뭐라고요? 임중목지를 설정하고 3위를 달성하는 활동이다. 또는 관리하는 활동이다. 성과관리 원칙은 자율 부여, 책임 확보. 자율과 책임. 신관리주의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중에 관해서는 성과관리 전략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 나있죠. 전략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는 기관의 임무와 전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성과관리 전략 계획 3년마다 수립하는 것. 이 3년 안에 우리가 이제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죠? 시행계획, 임무하고 전략 목표의 성과 목표, 성과 지표. 근데 성과 지표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게 좋은데 뭐 그 외에는 다른 형태, 뭐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것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중목지의 3위를 설정하고 전략계획 수립하고 시행계획 수립한 다음에 자체평가에서 이것을 성과관리의 내용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평가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성과 관리입니다. 평가 기반으로 하는 성과 관리라는 거죠. 이게 평가 기반이기 때문에 뭐 상벌 목적으로 조직 인사 예산 반영이 활용하기 때문에 상벌 목적으로 상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그래서 관리 개선이라는 측면으로 조금 바꿔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감사원의 성과 감사가 있고 재정 성과 관리 이 두 개는 이제 성과 평가라고 얘기했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 여기까지 봤고 BSC는 우리가 저번에 앞쪽에서 조직론에서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2016년에 시험에 나왔죠. 그죠? 성과 관리의 왜곡 현상. 정의하고 설정하는 데는 목표 모성, 사후, 지, 평, 대상 집단 모성도 있습니다. 그죠? 대상 집단 모성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CC 후드가 말했던 공서달, 공동서열화 달성 과정에서 공서달. 성과관리의 공통현상은 결과를 왜곡하는 거죠. 평가되는 것만 하고 평가되지 않는, 평가되는 것만 하고 평가되지 않는 것은 소홀하는 것. 서열화, 우선 등수를 매기는 거죠. 비변별성, 변별성이 난이도잖아요. 그죠? 우수자와 비우수자를 구분할 수도 없고 항목만 바뀌면 우수자가 바뀐다. 변동성입니다. 목표치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는 톱니효과,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고 문턱효과, 이미 달성하면 소홀해야 합니다. 쉬운 것만 설정하려고 하고 달성하기 어려운 거는 또 포기하는 거. 그래서 공서달 2016년 기출문제니까 기억 좀 해주시면 되겠고, 공공 부분의 성과 관리 어렵다는 것이 민간 부분과의 또 차이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정책 수단 또는 행동 수단 공급 방식의 다원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행정 한류입니다. 행정윤리, 통제, 책임, 개혁 이축. 행정윤리는 이제 뭐 부패 문제가 뭐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책임과 통제는 그냥 롬잭과 튜닉 하고 길버트만 외우시면 깔끔하게 되고, 행정개혁은 저항이나 어떤 정부 규모의 문제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일단은 가시죠. 윤리, 그냥 행동규범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윤리는 Code of Conduct. 지켜야 될 행동규범, 행동규범. 그렇습니다. 행정윤리의 특징 넘어가시고, 강조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행정국가가 되고, 문제가 복잡하고, 외부 통제가 약해지니까. 행정윤리는 최소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돼. 적극적으로는 해야 할. 특히 이제 공무원들 하지 말아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관료권의 오용과 남용이라 그러죠.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부정부패가 좀 많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행정윤리는 지켜야 될 행동규범, 바람직한 행동이죠. 그것은 해야 될 행동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다. 윤리 기준은 뭐 아실 거니까 결과만 보자. 상대주의죠. 도덕적인 지상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의무론이 있습니다. 그죠? 아주 예전에 많이 했죠. 그죠? NPM적 개혁을 90년대에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NPM이 3위를 추구했죠.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추구했는데 윤리적 문제가 얘기되더라. 그래서 에틱, 윤리를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3위의 시대에서 4위의 시대로 넘어왔다는 거죠. 특히나 NPM적 개혁에서는 민간 부분의 관리 기법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헤이크의 공공성 약화 현상, 윤리적 훼손, 공공성 약화, 재정 압박, 전략과 능률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죠. 결정론 지향적 환경, 산출과 성과라는 걸 강조하면 공직자 업무 자율성이나 윤리성이 떨어진다. 위신처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금 외워지는 필요는 없는데 그냥 예전에 많이 썼습니다. 요즘에는 뭐 벌써 이제 20년이 지나서 요즘에는 뭐 3위의 시대에서 4위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죠. 그죠? 이런 얘기가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OECD가 만들었던 윤리 기반이 있습니다. 그죠? 관리, 안내, 통제의 리더십의
공공의 감시. 그래서 행정윤리의 8대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대 요소죠. 요즘 잘 안 쓰니까 넘어갈게요. 실제로 시험 문제는 요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24년 인사 내부 고발자 같이 연결하면 PSM하고 내부 고발자 같이 연결해 나왔고, 답은 딱 보면 알겠죠. 그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공직 윤리 의식이 높아야 되고, 내부 고발자 제도가 활성화돼야 된다. 21년 인사에도 시험에 나왔고, 이해관계 충돌 21년 입시에 나왔고, 21년 인사는 이제 부패를 줄일 수 있는 직접적 방안과 간접적 방안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부패만 그냥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법고시에서 이렇게 부패를 편익하고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커야 돼요? 비용이 더 커야 되죠. 편익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부분에 대충 쓰면 되겠지만, 비용에서 중요한 거는 처벌의 강도와 적발 확률입니다. 아무리 일벌 백계주의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처벌의 강도만을 높이고 적발 확률을 낮추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죠? 부패의 대형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적발 확률 높이는 거죠. 내부 고발자 제도 30억 20%에서 30억 삭제 필요하다. 요거는 꼭 좀 암기 미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 사태에서 공수처의 역할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일단 감시 장치가 이렇게 좀 충분하게 가외적으로 충분히 많았을 때 좀 더 경쟁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 좀 외워주시고, 답은 지금 현재 주식 백지 신탁에서 자산 백지 신탁으로 가야 된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돼서 법 내용 간단하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자산 백지 신탁까지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의 내용도 요것만 하면 되겠죠. 명무무관 1회계년도에 300만 원,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되죠. 3년 3천만 원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부패에 관련해서는 내부 고발자, 그죠? 내부 고발자 제도를 조금 암기하시면 되겠고, 내부 고발자 제도는 그냥 30억 20%에서 최고액을 삭제해야 된다. 뒤쪽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넘어가시죠. 프리드리 파이너의 외재적 내재적 책임은 너무 쉬웠어요. 그죠? 이건 요즘에 분석이 틀로서 의미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법 절차, 공식적, 여기는 비공식적.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직업윤리, 전문직업윤리죠. 절차를 준수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완수된다. 절차 준수와 책임은 별개다. 그죠? 판단 기준이 있지만 여기는 없죠. 왜냐하면 자기 양심이고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바로 넘어가시죠. 롬잭과 투닉을 외워야 됩니다. 롬잭과 투닉. 그래서 내외 강약, 법관 패치. 내외 강약에 법관이 패치를 달았다. 법관 패치. 내외 강약에 법관 패치. 내부가 있고요. 외부. 통제 원천이 외부. 통제가 강하고 약하고. 내외 강약. 예,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관료제적 책임이 있고, 프로페셔널, 전문가적 책임이 있고요.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내외 강약, 법관 패치, 내외 강약의 법관 패치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의 원천, 내부냐, 외부냐, 통제의 강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외 강약, 그래서 내부냐, 외부냐, 강하냐, 약하냐, 법적 책임, 관료적 책임, 전문가적 프로페셔널리즘, 정치적 책임이죠. 자, 법적 책임은 입법, 행정, 사법부와 관련 상권 분립 관점에서 fiduciary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fiduciary. 그죠? 입법부의 명령이나 법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했는지에 대한 책임이죠. 사법부의 명령을
또는 판결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관료적 책임은 상명하복, 슈퍼비전, 상관의 명령, 정보부 평가, 감사원의 감사. 전문가적 책임은 전문윤리, 전문가로서의 어떤 직업윤리로서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전문가적 윤리. 주관적 책임성입니다. 정치적 책임성은 유권자와 대리인의 관계. 여기는 responsiveness, 여기는 responsibility, fiduciary, supervision, responsibility, responsiveness. 자, 그러면 우리 책임을 어떻게 확보한다? 행정 통제를 통해서 합니다. 이때는 이제 길버트입니다. 길버트는 내외 공비입니다. 똑같습니다. 내외, 여기는 강이니까 공식, 약이니까 비공식. 내외 공비, 내외 공기. 내외 공비. 그럼 이제 외부 공식, 내부 공식, 외부 비공식, 내부 비공식이죠. 이렇게 내외 공비 있습니다. 입법부에 의한 행정 통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 많이 있지만 스웨덴식 옴부즈만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스웨덴식 옴부즈만이 좀 필요하다. 뭐 국회의 역할 강화, 뭐 예결위의 상임화라든지 재정책임법이라든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해 줘도 좋겠습니다. 사법부는 사법 소극주의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스웨덴식 옴부즈만 기억 좀 해주시고, 내부 통제는 우리 이제 정보업 평가에서 이제 성과 관리를 통한 일방적인 지시 감독이 아니라 성과 관리 기반으로 통제하는 게 좋겠죠. 교차 기능 조직에 의한 통제도 괜찮고, 감사원이 어떤 성과 감사를 통해서 통제할 수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 고발자라든지 부패 또는 민원 업무 처리에서 민원 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명하복에 의한 통제, 전문직업 윤리, 행정문화, 대표관료실, 여기 이제 민주통제, 시민참여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요즘에 그래서 많이 하는 뭐 공론조사라든지 주민배심원이라든지 합의회의라든지, 심하면 이제 주민참여 예산 제도라든지 주민투표까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전문가 공동체, 이익집단 언론 매체, 정당 등이 있습니다. 밑에 거는 그냥 안 써도 되고 시민 참여를 좀 강조해 주는 방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웨덴식 옴부즈만은 핵심은 의회 소속이냐, 정부 소속이냐, 외부 통제냐, 내부 통제냐. 직무상 자율성이 있다.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없다. 헌법재판소, 헌법 법률이다. 이 직권조사도 가능한데 우리는 직권조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죠? 국무총리 소속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 좀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그죠? 징계 요구 있지만 없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스웨덴식 옴부즈만을 두는 게 좋다는 거죠. 합목적성 심사도 가능하고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은 이제 간접적 통제죠. 이빨 없는 감시견. 위법 사항을 발견해도 무효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죠? 법적 성격이 없다. 우리 아시죠? 결산도 위법을 발견해도 무효 취소할 수 없어서 법적 성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리적 구속력, 사회적 구속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가 강한 성격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제 만약 이쪽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옴부즈만을 국민권익위원회 쪽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직권조사도 안 되거든요. 직권조사 가능하고 계좌 추적, 복자 기소까지 가능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 제도는 이렇게 웬만한 건 다 되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이게 이제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는 거. 보호가 중요한데, 그죠? 30억 20%인데 미국의 UBS 은행은 내부 고발자의 재무부가
그죠? 1,200억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거죠. 웬만한 나라에서는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죠?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요걸 좀 기억 좀 해주시고.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이제 민간, 요거는 이제 공공조직, 내부 고발자들은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것이 내부 고발이고요. 만약에 민간인이 민간의 비리를 제보했을 때, 이때는 공익제보자가 됩니다. 공익신고자 됩니다. 조금 뭐,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부 고발자 제도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좀 정리해 주시고. 행정개혁입니다. 행정개혁은 이제, 뭐, 내부가 좋으냐, 외부가 좋으냐는, 뭐, 이거는 상식적 수준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내부자들이 좋은 거는 이제, 시간 경비 절감, 간편한 건의, 현실성 있고 실행 가능성 있다. 신속 용이하다. 기관 이익을 보려하니까 실행 가능성이 높다. 근데 종합성 객관성이 없고요. 광고하면 지지하고 곤란하고 근본적 개편안이 안 되고 절차적이고 서무적인 기능만 개선시키려 한다는 거죠. 한 번만 눈팅만 한번 해주시고 여기 이렇게 하면 단점, 이렇게 하면 장점이 되겠죠. 조직개혁의 내용은 이제 구조를 바꾸냐? 우리 이제 조직혁신에서 문과 인구, 문화, 과정, 인간, 구조. 문화를 바꿀 수도 있고, 과정을 바꿀 수도 있고, 인간, 구조를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그냥 틀로 잡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항이 가끔씩 없는 저항이 소극적이고 적대적인. 뭐, 좋게 보면 불합리함을 알렸으면 나쁘게 보면 이제 좀 더 변화에 대한 저항. 뭐 기득권을 옹호하려고 한다는 거죠. 강공규, 강제적, 공리적, 규범적. 강제 전략은 이제 경고, 직위 해제, 조직 통폐합, 엄벌, 단계적 효과, 심리적 저항. 불응의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죠. 내가 뭐 이익이 침탈돼서 불응한다든지, 내가 이념적으로 조화되지 않아서 불응한다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징계하기 때문에 불응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공리적 전략은 이제 점진적이다. 손해가 적게, 대상 시기 조정, 기술적 어려움의 해소, 손해된 보상, 신축적인 자료 보장. 자발적 협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계획 의미를 퇴색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내가 따르려고 하는데 돈을 주면 좀 체면이 손상될 수 있는 명예나 체면이 손상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기본적인 거는 이제 상징 조작, 심리적 지원, 이해 협조, 참여와 의사전달, 정보 제공, 토론, 뭐 아시겠죠? 설득 됐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근데 시간을 이렇게 갖고 이제 설득하려고 하면 계속 의도적으로 불응의 핑계를 찾으려고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항이 많을 때는 이제 점진적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점진적 개혁은 관리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합의 가능하고 진화적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 군부 논쟁은 아주 많이 나왔죠. 사실 이전에도 몇 문제 나왔는데 행시에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죠? 항상 뭐 이슈가 덮치면 그 이슈를 설명한다고 뭐 출제한다고 출제 시기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022년 기준으로 우리는 약 40%, OECD 평균이 42다. 일본, 프랑스, 미국이 좀 우리나라보다 조금 작죠, 그죠? 일자리 비율은 약 10%, OECD는 18%. 부채 비율도 나중에 또 바꾸시면 되겠죠, 그죠? 우리는 답은 정해져 있죠, 그죠? 양적으로는 작은 정부다. 질적으로는 큰 정부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조금 더 큰 정부로 가려면 동아시아 나라끼리 비교하면 한국은 작은 정부가 아닐 수도 있다. 뭐 동아시아 나라는 이제 사회복지를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들죠. 유교 문화에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홍콩이나 일본, 싱가포르가 비교하면 결코 우리나라가 작은 정부가 아니다. 이 정도까지 써주시면 정말 완벽합니다. 굳이 또 말하면 양은 속도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양적으로는 항상 사전 대안 분석을 하자 그러고 질적은 규제 합리화를 하자라고 답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작은 정부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항상 뭐 해야 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 어느 걸 하고 어느 걸 하지 말아야 될까요? 바로 그걸 결정하는 것이 사전 대안 분석이죠. 요거는 이제 양적인 측면이고 그럼 규제는 질적인 측면에서 규제는
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직접 정보하는 거라면 질적인 게 금지하는 거니까 그죠. 이것도 규제의 영향 분석을 통해서 규제의 가능성, 필요성하고 서명 규제를 하더라도 다른 좀 친시장적인 규제가 없는지 규제의 대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개혁의 미래 방향. 그냥 대외적 측면에서는 공공가치론이라든지 MPS 정도로 써주시면 좋겠고, 대내적 측면에서는 조직 인사. 조직은 요즘에 에자일 탈관료제, 에자일러티. 인사는 전략, 역량, 다양성. 재정은 재정민주화, 재정효율을 제고하는 것으로 가면 되겠죠. 밑에 이제 기출문제가 이렇게 정리를 대충 주제만 정리했는데 여러분들 항상 끝에서부터 그죠? 이거 바뀌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2020년에 재정 준칙 한번 적어주시고 제가 깜빡 잊고 있는데 2018년에 예타 면제 암기노트 바뀌었을 새로 받는 분들은 아마 이게 보관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 받은 분들은 그 두 개를 제가 깜빡 잊고 못 넣었는데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적어도 여러분 요건 다 읽어봐야 됩니다. 24년이니까 한 10년까지 그죠? 한 15년치 정도는 읽어봐야지 그냥 전반적인 흐름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년 행정학 5급 공채 암기 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암기 노트를 통해서 행정학 좋은 점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좋은 점수를 받으신 분들은 꼭 합격 수기에 암기 노트 강의 좋았다고 꼭 남겨주시고, 영상에도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